한국 동시대 미술 1998-2009 2001년도를 다루는 장의 두 번째 파트입니다. 2001년도에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미술계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 특히 성표현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91년도 마강수 교수가 출간했던 즐거운 사라가 있어요. 근데 당시 91년도 당시에 간행물윤리위원회 이 책이 고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해인 1992년도에 출판사를 바꿔서 이 책을 또 내요. 근데 이때도 또다시 음란물 혐의로 이 사람이 기소가 되죠. 그래서 구속이 됩니다. 이 사건으로 마강수 교수는 교수직에서도 직위 해제가 되고 복직이 되고 재임용 탈락을 반복하다가 2004년도에 최종적으로 재복직을 하지만 깊은 우울증에 빠지고 2016년도 퇴직한 다음 해인 2017년도에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죠. 마강수 교수의 사례가 작품의 완성도 여부를 떠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표현의 자유의 어떤 수준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럼 성표현물에 대한 검열 기준이 일관되냐면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성표현물에 대한 그 검열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되게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게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외설물로 간주가 되는 분위기가 있고 신고가 들어가지 않게 되면 예술로 그냥 무사 통과가 돼요. 지금 보고 계시는 그 포스터는 2005년도에 열린 유재교사 김인규와 그의 죄 없는 친구들이라는 전시예요. 이 전시는 제가 의뢰를 받고 큐레이팅을 했습니다. 제가 한 큐레이팅은 엄밀히 말하면 작가를 선별한 거예요. 커미셔닝을 한 거죠. 김인규 교사는 2000년도 그 재직 당시 그 자기 부부 사진을 자기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그 다음에 고소가 돼서 이게 법정까지 가지만 1심,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2005년도 대법원 판정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아서 파기환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법원 판결에 일종의 저항하는 전시가 바로 유재교사 김인규와 그의 죄 없는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굉장히 수위가 높은 많은 작품들이 출품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고소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무사 통과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전시의 부대 행사로 좌담이 열렸었거든요. 그 좌담 진행은 제가 했고요. 그때 초대한 그 외부 토론자가 2017년도에 자살한 마강수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제 뒤로 보이는 사진이 마강수 교수하고 김인규 교사, 그리고 제가 그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앞서 2001년도 시대상을 설명하면서 그 위키피디아, 2001년도에 이게 개설이 됐거든요.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정보 공개와 표현 수위에 있어서 연령 대안을 거의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위키백과 같은 거, 특히 영어 위키백과는 말 것도 없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쓰리썸, 뭐 컴샷, 혹은 주필리아, 식스나인 같은 단어를 영문 위키피디아에 입력을 할 경우 이거의 의미와 도판이 공개가 되는데 그 수위가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기 어려운 정도의 그런 도판들이거든요. 표현의 자유하고 관련된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딘다라면 꼭 성표현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어떤 공동체의 심기 혹은 취향에 거스르게 되면 그 표현이 쉽게 제약이 됩니다. 누군가의 심기를 거스렀을 경우는 이 표현을 제약해야 된다는 국민적 합의가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쉽게 이루어져요. 지금 보여드린 작품은 2016년도 홍대 정문 앞에 서 있었던 일이죠. 이게 잠깐 소개가 됐었는데 홍대 미대생인 홍기아라는 학생이 어디에나 있고 아무데도 없다라는 작품을 이 정문 앞에 세웠는데 이게 세간에서 일배조각상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게 꼴 보기 싫다라고 생각했던 한 세 사람이 이게 세워지고 보도된 바로 그날 일배조각상을 파손시켰죠. 자기 취향에 어긋나는 대상을 제거해도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PC주의, 정치적 올바름주의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외부 미술 강연을 할 때 말미에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문화적 소양은 문화적인 콘텐츠를 많이 섭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 더 중요한 게 공동체의 관대함하고 인내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만인의 취향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 아주 그냥 무난한 창작물을 요구하는 이런 걸 보통 대중영합주의라고 합니다. 이런 대중영합주의가 예술의 가장 큰 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인의 취향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미술은 있기 어려워요. 성표현의 논란이 있게 되면 보통 이거를 예술, 외설 이 두 개의 구도로 보통 많이 바라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술과 외설의 구도로 논쟁을 가져가게 되면 항상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예술은 좋고 외설은 나쁘다라는 그런 등식이 이미 성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꾸룹의 세상의 교훈처럼 한때는 외설 논쟁에 휘말려서 공개가 되지 않았던 작품이 후대에 여러 겹의 의미가 덧붙여져서 예술로 평가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기원에
외설적인 의도가 전혀 담겨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외설적인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예술적으로 평가받을 만한 요인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때문에 성편물에 대해서 예술 대 외설의 양강구도로 가져가게 되면 답을 얻기 어렵습니다. 제 책의 2001년도 파트,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와 검열에서 제 책의 말미에서 저는 해방구란 용어로 책을 매듭을 짓거든요. 모든 사회는 일탈을 위한 해방구를 필요로 해요. 그 해방구가 때로는 예술이 될 때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책에서 인용했던 도판인데요. 성범죄 발생 비율입니다. 지금 이게 한국하고 일본을 비교한 건데, 허구적인 성애물을 용인하는 일본, 굉장히 다채로운 성애물을 용인하고 있죠.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굉장히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고, 하지만 범죄율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일본을 훨씬 더 능가하거든요. 이런 허구적인 해방구를 용인하지 않게 되면 실제 사회에서 오히려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예술이 이런 욕망의 해방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공동체가 이해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